그리고 또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맥주 순수령. 맥주는 순수해야 한다는 명령. 이름부터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1516년 바이에른에서 제정된 법이고요. 아까도 바이에른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바이에른은 독일 그 뮌헨 쪽, 그러니까 독일의 동남부 쪽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굉장히 큰, 그러니까 독일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중세 나라였었는데 어쨌든 그 바이에른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맥주를 만들 때에는 메가, 물, 홉, 효모 네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은 넣어서는 안 된다 라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원래는 세 가지만 넣었습니다. 메가, 물, 홉. 그런데 훗날 이제 과학적으로 맥주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효모가 생성된다, 발효된다라고 하면서 그 효모의 정체가 밝혀진 다음부터는 효모도 공식적으로 추가를 해서 네 가지 원료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양조장이 다 똑같은 네 가지 원료만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연구를 했겠죠. 이후에도 다른 원료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500년 전의 그 맛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는 맥주를 만들 때 상하지 말라고 그 일종의 방부제 같은 역할로 이상한 원료를 막 추가하다가 오히려 그걸 마시고 뭐 사람이 죽거나 뭐 병들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넣지 말아라, 이상한 거 넣지 말아라, 꼭 넣어야 되는 것만 넣어라, 법으로 그걸 정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식품안전법 같은 거죠. 자, 또한 맥주 순수령으로 맥주의 최고 가격까지도 규정을 했습니다. 아까 맥주가 식수 대용이라고 했잖아요. 생존의 필수품이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맥주를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돼요. 그런데 악덕 상인들이 담합을 해서 맥주 가격을 몇 배로 올려요. 그러면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맥주를 억지로 사서 마셔야 되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민생이 피폐해지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맥주의 가격 상한선까지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소비자 보호법이기도 한 것이죠. 맥주 순수령은 바이에른의 법이었기 때문에 바이에른에 있는 양조장만 이것을 지켜야 했다면 1871년부터는 독일 전체의 법이 되어서 독일에 있는 모든 양조장이 이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서 현대에 들어서도 동독과 서독 모두 이 법을 지켰고 그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법을 지켜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 맥주 순수령이 사라졌습니다. 대법원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위헌 판결로 맥주 순수령이 사라진 뒤에도 독일 맥주 양조 협회는 앞으로도 우리는 맥주 순수령을 계속 지켜서 맥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맥주 순수령은 독일 맥주의 자부심이자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그 에르딩어 맥주인데요. 여기 보시면 라인하이츠 게보트, 즉 맥주 순수령이라고 라벨에 적혀 있어요. 이 맥주 순수령에 의거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벨에 이렇게 적어둔 거죠. 이렇듯이 독일 맥주가 이 맥주 순수령을 지금까지도 자발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맥주 순수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원료, 메가, 물, 홉, 효모, 그 외에 다른 것을 넣어서 만들면 그때는 맥주라고 부르면 안 되고 맥주 음료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현대에 들어서 독일에서도 다른 나라 맥주를 수입해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 그 수입 맥주에서 저마다 뭐 맛을 내기 위해서 뭐 과일도 넣고 옥수수도 넣고 뭐 캐러멜도 넣고 저마다 그런 맛을 내기 위한 그 조금씩 넣은 다른 원료가 첨가됐다는 이유로 이 수입 맥주들을 독일에서 맥주라고 판매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맥주 음료라고 판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입 맥주 회사들이 위헌 소송을 냈겠죠. 그래서 유럽 그 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수입 맥주에 한하여 맥주 순수령을 적용하지 않아도 맥주라고 표기하도록 법이 바뀌었고요. 그 후에 몇 년 뒤에 다시 독일에 있는 맥주 회사가 체리 맥주를 만들었다가 맥주라고 팔지 못하게 되니까 또 위헌 소송을 냈는데 이게 수년 동안 재판을
진행을 해서 결국 위헌 판결을 받고 맥주 순수령은 공식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516년이면 한반도에서는 그 조선 중종임금 시대예요. 연산군이 폐위되고 나서 문정왕후가 어쩌고 조광조가 어쩌고 하던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극으로 보던 그 시대예요. 그때 만든 법을 오늘날까지 붙들고 있는 거니까 독일에서 맥주라는 게 갖는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맥주는 퀘스트리처 흑맥주인데요. 거의 500년 동안 계속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양조법으로 오늘날까지 만들고 있어요.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 퀘스트리처 흑맥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맥주 순수령 덕분에 지금 우리는 괴테가 마신 맥주를 거의 같은 맛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아까 루터가 좋아하는 맥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루터, 괴테 이런 식으로 역사 속 위인이 즐겨 마신 맥주를 지금 당장 마트나 편의점 가서 사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맥주 순수령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독일 맥주의 전통이 주는 힘을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왜 독일 맥주가 유명하고 대단한지 여러분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자, 유명하고 대단한 건 분명한데 수도원 맥주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지역색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대형 맥주 회사 위주로 시장이 커진 게 아니다 보니까 물량 공세로 승부해야 되는 이런 수출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좀 상대적으로 핸디캡을 안고 있는 셈이고 그래서 우리도 수입 맥주 고를 때 독일 맥주에 손이 잘 안 갔던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